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곧 칠순을 앞두고 있는 60대 후반의 여성입니다. 제가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된 것은 다름 아닌 제가 직접 겪었던 한 사건 때문입니다. 이 나이 먹으면서 평생 누군가를 해쳐본 적 없던 저였는데, 그랬던 제가 누군가에게 복수를 하고 평소라면 상상도 해보지 못했던 일을 저질렀지 뭡니까? 물론 후회를 한다는 건 아니에요. 그 덕분에 제 아들도 살리고 저도 살릴 수 있어서 얼마나 다행이었는지 모릅니다. 남들은 욕할지 몰라도 저 스스로는 너무나 대견하고 다행스러운 일이기에 제가 여러분께 그 사연을 꼭 들려드리고 싶었답니다. 저는 사랑하는 남편을 만나 슬하에 외동아들을 하나 두고 단촐하지만 행복한 가정을 꾸렸었습니다. 성실한 남편을 둔 덕분에 아주 넉넉하지는 않아도 새 식구 살기에는 전혀 부족함이 없었고, 저는 그런 남편과 제 아들의 행복을 바라며 평생을 전업주부로 살아왔습니다. 요즘이야 여자들이 밖에서 일을 하는 게 미덕이라 하지만 그때는 집안일 따로 바깥일 따로였었죠. 하지만 그만큼 저도 바쁘게 살았습니다. 하루 종일 집안 살림하면서 회사 일하는 남편 내조하고 매일 성장하는 자식을 도맡아 가르치고 키우는 일도 절대 쉬운 일은 아니었으니까요. 남들은 제가 집에만 있었다고 우습게 볼지 몰라도 저는 살림을 하면서 틈틈이 아르바이트나 부업까지 하며 집안을 살뜰히 챙겼습니다. 그때는 하루가 바빠서 친구를 만나거나 취미를 즐길 여유도 없었어요. 오로지 엄마로서, 아내로서 인생을 살면서 결코 제 책임을 소홀히 한 적이 없었죠. 그 덕분인지 남편은 30년 넘게 다녔던 직장을 무사히 버텨 정년 은퇴를 해주었고, 그 사이 아들 역시 무사히 성인이 되었습니다. 어렸던 자식이 취업을 하고 사회로 나가는 것을 보며 저와 남편은 자식까지 다 키운 뒤 여유롭게 보낼 은퇴 후의 생활을 기대하고 있었었죠. 하지만 그런 남편에게 갑작스럽게 병이 찾아왔고, 남편은 병을 앓게 된 지 2년 만에 제 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늘 건강했던 남편이었기에 병원으로 떠난다는 건 생각해 본 적이 없었고, 그런 남편의 죽음은 저희 식구들에게 충격적인 일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집안의 울타리였던 남편이 떠나자 아들과 저는 그 후로 무척이나 힘든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저대로, 아들은 아들대로 힘든 시간을 묵묵히 견뎌야 했죠. 슬픔을 잊고 나아지는 방법은 그 상황에 익숙해지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도 시간이 약이 되는지 시간이 흐를수록 저희 모자도 조금씩 다시 자리를 찾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의 죽음으로 한동안 휴직까지 하며 많이 힘들어하던 아들은 어느새 좋은 사람을 만났는지 제게 결혼을 허락받으러 찾아왔어요. 아들의 결혼 소식에 기뻤던 저는 그런 아들을 위해 저도 다시 한번 기운을 내보려 애를 썼습니다. 아들의 결혼 소식은 늘 기다렸던 소식이었지만 정작 저는 아주 좋아할 수도 없었습니다. 남편 없이 혼자서 아들을 장가 보내야 하는 제 심정은 그리 여유가 있지 못했으니까요. 혹시나 남편이 있었더라면 며느리 될 사람을 더 잘 살필 수 있었을지, 저는 혼자 그런 중대사를 결정할 자신이 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실 저는 처음부터 며느리가 별로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아들보다 2살 많은 나이도 마음에 걸렸지만 연상이라 어쩔 수 없는 것인지 묘하게 우리 아들을 휘어잡고 있는 것이 그리 좋아 보이진 않았거든요. 게다가 4년제 대학 나온 우리 아들에 비해서 전문대학 나와서 중소기업 다닌다는 며느리가 당연히 비교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걸로 비교하면 안 된다는 걸 알지만서도 요즘 사람들은 맞벌이가 아니면 살기 힘들다니 저도 엄마로서 현실적인 걱정이 들 수밖에 없었거든요.
직장이 많이 달라서 그런지 버는 돈도 한참 차이가 났고, 심지어 아들보다 2년 더 살았으면서도 모아둔 돈은 별로 없어 보이는 것도 마음에 걸렸었죠. 하지만 아들은 그 모든 것을 이해하는지 제게 그저 허락을 바랬습니다. 남편이 죽은 뒤로 처음으로 좋아 보이는 아들에게 차마 반대를 말할 수 없었던 저는 그리 마음에는 들지 않는 며느리감이었지만 아들이 좋아하는 여자니 축복해 주는 게 맞다 싶었습니다. 그렇게 두 아이는 결혼을 하게 됐고 아들은 다 큰 자식이 결혼할 때마저 부모에게 손을 벌릴 수 없다며 자기 힘으로 결혼을 진행하겠다 말했습니다. 저희 아들이 일찍 취업을 한 덕에 독립도 일찍 하고 그 덕에 미리 집도 사뒀었거든요. 저도 하나뿐인 자식 결혼에 뭐라도 해주고 싶었지만 남편 죽고 남은 재산으로 평생을 살아야 하는 사정이라 그럴 여유는 없었죠. 며느리도 처음에는 뭔가 바라는 게 없다는 듯이 자기들끼리 있는 대로 알아서 잘 살겠다 말해서 내심 고맙고 다행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래도 연상인 만큼 철도 들었고 속이 깊은 아이라 생각했었죠. 그런데 그랬던 며느리가 결혼을 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제게 자꾸만 시골집을 팔자며 말을 꺼내더라고요. 제 시댁이었던 그 시골집은 남편이 죽기 전 제게 남겨준 유일한 여유 재산이었습니다. 남편이 있었을 때는 팔 생각도 있었지만 남편이 죽고 나니 남편이 나고 자란 그 집을 함부로 처분하기도 그렇고 아직은 그 정도로 급한 때가 아니다 싶어 그냥 두고 있었죠. 그런데 며느리가 저희 아들에게 시골집 이야기를 전해 들었던 건지 언젠가부터 제게 자꾸만 그 집을 팔자고 하는 겁니다. 어머니, 그 집 들고 있으셔봤자 뭐 하세요? 괜히 쓸데없이 세금만 나가고 어머니도 관리하시느라 신경 쓰이실 거 아니에요. 그러지 말고 그 집 팔아서 저희 좀 보태주세요. 솔직히 지금 저희 사는 집 너무 좁고 오래돼서 좀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그 집 팔아서 더 넓은 곳으로 이사를 가면 어떨까 해서요. 시골 땅값은 안 올라도 서울 집값은 가지고만 있어도 오를 거 아니에요. 저희 잘 되면 어머니 모른 척 하겠어요? 다 서로 좋자고 하는 거죠. 저도 할 수만 있으면 자식에게 좋은 것 해주고 싶었지만 그렇게는 아니라 생각했습니다. 애들이 당장 갈 데가 없는 것도 아니고 자기는 들고 온 것 없으면서 아들 집이 좀 오래됐다고 불평을 하는 게 배부른 소리고 철없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직 땅값이 오른 것도 아닌데 선뜻 팔기도 그렇다며 며느리의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이익 때문이라 말했지만 사실은 시댁 재산을 두고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았거든요. 그렇다고 요즘 세상에 괜히 며느리를 혼내기도 뭐해서 거절만 하고 얘기를 끊었더니 며느리는 그게 내심 섭섭했던지 그 후로 태도가 점점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이후로는 제가 뭘 시킬 때마다 불평불만만 하고 제가 연락을 하거나 아들 집에 찾아가는 것도 꺼려 하더군요. 원래도 제가 며느리 어려워서 뭘 시키지도 않았지만 그렇게 삐대는 모습을 보니 저도 일부러 며느리와 거리를 둘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의 불평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자기는 받은 것 하나 없이 시집 왔다며 제 앞에서 들으란 듯이 툴툴거리고 매번 제 앞에서 돈돈거리며 힘들다는 소리를 달고 살기 시작했습니다. 외식하고 아들이 계산하는 것도 탐탁치가 않은지 저 보란 듯이 얼굴을 잔뜩 구기고 있는 것을 보며 저는 앞으로는 며느리를 아주 멀리 해야겠다 싶었어요. 이렇게 될 줄 알고 반대하고 싶었던 건지는 모르겠지만 이미 결혼한 아들 내외를 갈라놓을 수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나한테는 섭섭하게 하는 며느리라도 사랑하는 남편에게는 잘하겠지 생각하며 아들의 행복을 위해 제가 참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아들 소식이 궁금해도 먼저 찾아가지 않고 며느리에게는 연락도 안 하고 지냈었죠. 제가 그렇게까지 하며 둘이서라도 잘 지내기를 바랬지만
이상하게도 둘 사이에는 아이가 쉽게 생기지 않았어요. 아들은 어릴 때 새 식구였을 적 행복한 기억들이 많은지 결혼하고 하루빨리 아이를 만들고 싶어 했었지만 쉽게 찾아오지 않는 아이 소식으로 크게 상심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다 큰 자식 일에 감나라 배나라 할 수도 없고 친하지도 않은 며느리 불러다가 약을 해먹이고 관심을 쏟을 수도 없기에 제가 따로 해줄 수 있는 일은 없어 보였죠. 결국 두 사람이 해결해야 할 일이라 생각하며 저는 뒤에서 묵묵히 기도를 하는 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좋은 소식은 들리지 않았고 결국 임신 문제로 병원까지 다니며 힘들어하던 아들과 며느리는 한동안 마음고생을 하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 임신을 위해서 며느리가 회사를 그만두고 아들이 외벌이를 시작했다는 이야기를 전해 듣게 됐죠. 이미 며느리가 늦은 나이에 결혼을 해서 노산인데다가 워낙 임신이 힘드니 어쩔 수 없는 결정이었을 것은 이해를 하지만 제가 아들 가진 엄마라 그런지 그 상황에 아들 걱정이 먼저 들더군요. 아이가 태어나면 들어갈 돈이 더 많아질 텐데 아들 혼자 외벌이로 괜찮을까 싶어서 말이죠. 민성아, 정말 너 혼자 괜찮겠니? 진주가 임신을 하고 쉬어도 되지 않니? 저희야 집이 있으니까 뭐 큰돈 들어갈 일도 없고 제가 못 버는 것도 아니니까 크게 힘들지는 않을 거예요. 그리고 다른 걸 떠나서 집사람한테 너무 부담 주고 싶지 않아서요. 여자 혼자 일도 하고 임신도 하고 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저는 괜찮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아들은 괜찮다는 말로 저를 안심시키며 외벌이를 시작했고 저 역시 그런 아들을 믿고 걱정을 덜어보려 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괜찮을 거라는 말과 달리 그 후로 점점 바빠지며 제게 얼굴 한번 비추기도 어려운 사정이 되고 말았어요. 역시나 혼자 돈벌이를 하니 힘든 건지 일 때문에 매일 바쁘다며 연락 한번 하기 어려운 아들 때문에 저는 또다시 자식 걱정이 들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제가 딱히 해줄 수 있는 일도 없었고 다 큰 자식에게 믿음이 있었던 저는 아들의 말을 믿으며 아들 며느리가 잘 하기를 기대할 수밖에 없었죠. 그러던 어느 날 갑작스러운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동안 바쁘다며 이래저래 연락 없던 아들이 늦은 밤에 불쑥 집으로 찾아왔던 거죠. 그것도 다 죽어가는 몰골을 하고서 말입니다. 엄마, 배고파요. 저 밥 좀 해주세요. 아니 민성아, 너 이 시간까지 밥도 안 먹었어? 안색은 왜 이리 안 좋아? 집에는 왜 안 가고 여기까지 왔어? 엄마, 배고파요. 그래, 우선 들어와서 밥부터 먹자. 엄마가 얼른 차려줄게. 제가 그동안 아들과 별다른 연락이 없이 지낼 수 있었던 것은 아무리 걱정해도 아들 내외가 알아서 잘 지낼 거라는 믿음이 있어서였습니다. 그런데 대체 무슨 사정인지 벌써 식사 시간을 한참 지난 한밤중에 배고프다며 내 집으로 밥을 찾아온 아들의 방문에 저는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대체 무슨 상황인지 사정이라도 듣고 싶었지만 제대로 설명도 못할 정도로 허기가 진 건지 피곤에 절여진 몸으로 집 안으로 들어오는 아들의 모습에 저는 더 물을 수가 없었어요. 우선 밥이라도 먹여서 얘기를 해봐야겠다 싶어 서둘러 주방으로 가려는데 순간 뒤에서 털썩하니 둔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놀라서 뒤를 돌아봤더니 아들이 쓰러져 있더군요. 대체 이게 무슨 일인지 너무 놀란 저는 오열하듯 소리를 지르며 아들을 흔들어 깨우다가 정신이 없는 아들을 보며 이내 정신을 차리고 119에 신고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병원으로 향하는 순간까지 아들에게 무슨 병이라도 있는 건지 다 큰 성인이 갑자기 쓰러질 이유가 뭔지 한참 걱정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설마 남편처럼 큰 병은 아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죠. 그리고 그곳에서 저는 정말로 황당하고 끔찍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검사 결과로 크게 이상은 없고요.
영양실조네요. 무슨 사정이 있으신지는 모르겠지만 그 환자분이 그동안 충분한 영양 섭취를 못하셨던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영양이 부족한 상태에서 너무 과하게 활동을 하셨던 탓에 그 영양실조랑 탈진이 온 것으로 보이네요. 그 영양실조는 일시적인 거니까 크게 걱정하실 건 없고 수액 다 맞으시고 깨어나시면 집으로 모셔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당분간 충분한 식사 해주시고 푹 쉬시면 되겠네요. 의사 선생님은 큰 병은 아니라 다행이라 설명해 주셨지만 저한테는 영양실조라는 이야기가 그 어떤 병명보다 충격적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혼자 사는 독거인도 아니고 가난해서 밥 사 먹을 돈이 없는 것도 아닌데 건강했던 30대 남자가 갑자기 영양실조로 쓰러지는 것이 말이나 될까 해서 말이죠. 게다가 며느리가 집에서 쉬고 있으니 살림은 걱정할 것도 없을 것이고 아들이 밥을 굶을 일은 없을 거라 생각했는데 말이에요. 그런데도 영양실조에 걸렸다는 아들의 상태가 도저히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너무 놀라서 미처 며느리에게 연락도 하지 못했던 제가 뒤늦게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어봤지만 어쩐 일인지 며느리는 연락이 되지 않았습니다. 늦은 시간이라고 해도 남편이 밖에 있는데 벌써 자는 건지 아니면 시어머니 전화를 피하는 건지 며느리와는 결국 연락을 하지 못했죠. 혹시나 아들에게 연락이 올까 싶어 기다려도 봤지만 아들의 핸드폰 역시 조용하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누워있는 아들 옆에서 혼자 온갖 걱정을 다하고 있던 저는 그제서야 아들의 상황이 이상하다는 것을 깨달을 수밖에 없었어요. 애들이 싸우기라도 한 건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죠. 쉽게 깨어나지 않는 아들을 보며 걱정이 많았지만 여태 얼마나 피곤했으면 이렇게 골아떨어졌을까 싶어 곤히 잠든 아들의 모습을 하염없이 쳐다보고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늘 괜찮다는 말을 달고 살던 아들이어서 그런지 그 사이 아들이 이런 상태인 줄도 모르고 살았네요. 저는 아들이 그렇게 된 것이 다 제 탓인 것만 같아 한참을 자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아들이 깨어나기를 한참 기다렸던 저는 수액을 2번이나 갈고서야 잠에서 깨어난 아들을 보며 조금이나마 걱정을 덜어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제서야 아들에게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건지 물어볼 수밖에 없었죠. 죄송해요, 엄마. 많이 놀라셨죠? 제가 요즘 좀 피곤했던 모양이에요. 별건 아닌데 괜히 걱정시켜 드렸네요. 괜히라니, 너 지금 정상 아니야. 요즘 같은 세상에 영양실조라는 게 말이 되는 일이니? 대체 무슨 일을 얼마나 하기에 이렇게 피곤해하고 영양실조까지 걸리는 거야? 민성아, 너 무슨 일 있니? 엄마한테 말 좀 해봐, 제발. 제가 모진 어미라 그랬는지 그동안은 괜찮다며 아무 일 없다며 안부를 전하던 아들의 말을 고집곧대로 믿었지만 아들이 그 꼴이 난 것을 보고도 아들의 거짓말을 계속 믿을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이제라도 알아야겠다며 아들을 추궁했지만 아들은 어쩐 일인지 쉽게 입을 열지 않았어요. 워낙 그런 아들이었기에 왜 그런지 모르지는 않았어요. 늙은 어미를 걱정시키기 싫어 무슨 일이 있더라도 차마 말을 할 수 없었겠죠. 결국 집에 데리고 돌아가서도 한참 지난 뒤에야 걱정에 잠 한숨 못 잔 저를 보고 아들이 입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제서야 저는 아들의 그간의 사정을 알게 되었네요. 사실 제가 한동안 사정이 좀 힘들었어요. 혼자 벌 때 이런 걱정 안 했던 건 아닌데 지내다 보니까 생각보다 돈 들어갈 일이 많아서요. 그래서 일을 늘리고 쉴 틈이 없다 보니까 밖에서는 밥도 제대로 못 먹고 그렇게 일을 하게 됐네요. 사실 요즘 15시간씩 일을 하거든요. 괜찮을 거라 생각했는데 버거웠던 모양이에요. 뭐? 15시간? 세상에, 너 그렇게 일하면 밥 먹고 잘 시간이나 있는 거니? 그래서 네가 이 지경이 된 거구나. 대체 무슨 돈이 그렇게 많이 드는데 그래? 네가 평소에도 어려웠던 건 아니었잖니. 무슨 일이라도 있어? 설마
빚이라도 진 거야? 저는 아들이 매일 15시간씩 일을 하며 살았다는 얘기를 듣고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루가 겨우 24시간인데 하루 15시간씩 일을 하면 제대로 쉴 수가 있을까 싶더군요. 출퇴근하고 하루 세끼 먹는 시간을 빼면 잘 시간은 또 몇 시간이나 될까 싶더라고요. 그러니 아들은 잠잘 시간을 빼서 일을 하고 부족한 잠 때문에 밥 먹을 시간을 빼고 잠을 쫓고 그렇게 악순환을 반복했으니 그 지경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일이었습니다. 법적으로도 그 정도 일을 하는 건 불법일 텐데 대체 무슨 사정이 있기에 그렇게 고생을 자처해야 하는 건가 싶었죠. 사람이 하루 15시간씩 일할 수 있는 거야? 그렇게 오래 일하니 몸이 성할 수가 있어? 그렇다고 밥도 제대로 안 먹으면 어떡하니? 다 먹고 살자고 하는 일인데 밥은 제때 챙겨 먹어야지. 민성아, 대체 무슨 일이라고 이렇게까지 하는 거야? 무슨 돈이 그렇게 부족해서 네 몸을 혹사시켰어? 혹시 너 이러고 고생하는 거 진주는 모르니? 같이 사는 남편이 영양실조에 걸릴 동안 진주는 몰랐어? 그러고 보니 진주 걔는 어디서 뭘 하길래 연락도 안 되는 거니? 내가 밤새 진주한테 연락하는데도 여태 답도 없고 네가 어디 있는지는 아는 거니? 글쎄요, 친정 간다고 내려갔는데 연락이 안 되네요. 집에 집사람이 없어서 엄마 찾아온 거예요. 이럴 줄 알았으면 제가 그냥 집에서 라면이나 끓여 먹는 건데 괜한 짓을 했어요. 자꾸 그런 소리만 하지 말고 제대로 된 상황을 말 좀 해봐라. 너 평소에는 밥 잘 챙겨 먹는 거 맞니? 평소에는 진주가 잘 챙겨주냐 말이야. 대체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자기 남편은 하루 15시간씩 자지도 먹지도 못하고 일을 하는데 자기 혼자 친정에 내려가서 소식도 없는 게 이게 말이나 되는 일이니? 내가 보기에는 니들 분명 뭔가 있어. 너 정말 제대로 말 안 할 거야? 저도 웬만하면 좋은 시어머니가 되고 싶었고 며느리와 아들 내외에게 사사건건 간섭하고 싶지는 않았지만 아들이 말하는 그 상황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돈이 필요해서 혼자 그렇게나 고생하며 일을 하는 게 맞는 건지, 그리고 밖에서 그렇게 고생하는 남편이 밥을 어찌 챙기는지 궁금해하지도 않고 내버려 두는 게 맞는 건지, 제가 옛날 사람이라서 그런 건지는 몰라도 제 기준에서는 며느리가 참 너무하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습니다. 어찌나 화가 나던지 당장이라도 며느리를 불러 단단히 혼을 내주고 싶은 마음이었죠. 하지만 아들은 모두 자기 탓이라며 자꾸만 며느리를 감싸고만 돌았습니다. 자기가 그 고생을 하고 견디는 것이 모두 자기 탓이라 하고 말이에요. 집사람도 많이 힘들어서 그래요. 저희가 뭐 다른데 돈을 쓰는 건 아니고요. 전부 아이 때문이에요. 사실 얼마 전부터 시험관 시술하고 있거든요. 그게 돈이 워낙 많이 들어서 제 평소 벌이로는 엄두가 안 나더라고요. 애 생기면 돈이 더 필요할 텐데 그렇다고 빚져서 아이를 가질 수도 없고, 그러니까 제가 더 열심히 하는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은 집사람이 임신하는 게 제일 중요하니까 나가서 일하라고도 못하고요. 그런 상황이에요, 그냥. 저도 아이가 쉽게 생기지 않는 부모들에 대한 고충은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먼저 자식을 낳아 길러본 저로서도 아이가 부모의 인생에 얼마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지 알기에 어떻게 해서든 아이를 갖고 싶은 부모의 마음을 모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아이가 중요하다고 해도 부부가 서로 존중하는 관계에서 위기를 헤쳐나가야 할 텐데 지금 며느리는 오로지 모든 책임을 자기 남편에게만 떠넘기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시험관 시술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자기 몸 상하는 것도 모르고 고생하는 걸 알면서도 밥 한 번 제대로 차려주지 않고 방치하는 것은 학대나 다름없다 생각했죠. 제가 아들을 좀 더 캐물어서야 알게 되었지만 며느리가 제 아들을 두고 집을 비우고 식사를 챙기지 않는 일은 겨우 몇 번이 아니었습니다. 집에 있는 아이가 대체 뭘 하고 다니는지 모르겠지만
며느리는 시험관 임신과 임신할 몸 상태를 핑계로 집안 살림은커녕 남편 밥 한 끼 제대로 차려주는 법이 없었고 늘 어디론가 바쁘게 혼자 싸돌아다니고 있었던 듯 했습니다. 아들은 괜히 집사람 흉을 본다 싶었는지 말을 아끼려 했지만 그 작은 몇 마디 속에서도 그동안 그 아이들이 어떤 생활을 해왔는지 충분히 알 수 있을 만한 상황들이었죠. 그리고 그동안 아무것도 모르다가 뒤늦게서야 얘기를 듣게 된 저는 제 며느리에게 뭔가 묘한 구석이 있다는 걸 눈치챌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도 집사람이 일부러 그러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힘든 건 집사람일 거예요. 벌써 몇 년째 임신 소식도 못 듣고 많이 힘들어 하잖아요. 그럴 때 남편이라도 옆에서 위로해주고 다독여줘야 할 텐데 제가 밖에서 하루 종일 일만 하고 집에서는 잠만 자니까 제가 따로 집사람이랑 얘기할 시간도 없고 위로는커녕 같이 있어주지도 못하니까요. 그래서 친정 가고 싶다고 할 때마다 걱정하지 말고 가라 했었어요. 외출이라도 해야 마음이 편할 것 같아서요. 그렇다고 남편이 밥을 먹는지 안 먹는지도 모르고 집에 먹을 것 하나 없이 집을 비우는 것이 맞나 싶은데도 아들은 여전히 자기 처는 죄가 없다며 제 앞에서 며느리의 편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게 왜 더 상처가 되고 속이 상한 건지 저는 일부러 아들과 싸우고 싶지 않아 말을 아끼면서도 며느리에 대한 화를 겨우 참아낼 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그 얘기를 들으면서도 저는 며느리가 계속 의심스럽기만 했습니다. 아들은 자기가 일부러 핑계를 대면서까지 끝까지 자기 처를 믿고 싶은지 모르겠지만 저는 같은 여자로서 말할 수 없는 촉이 떠오르더군요. 아무래도 이상한 며느리를 수상하게 생각하게 된 저는 아들 몰래 며느리의 뒤를 쫓기 시작했습니다. 어차피 내 전화는 받지도 않고 집으로 찾아가도 만나주지 않는 며느리였으니 제가 뒤에서 몰래 쫓아다니는 수밖에 없었거든요. 어차피 저는 이제 챙길 남편도 자식도 없고 혼자 사느라 시간이 많은 노인이라 바쁜 며느리의 뒷공무니를 따르는 일은 크게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하루 종일 며느리의 뒤를 밟기 시작했고 첫날부터 수상한 며느리의 행적을 마주할 수 있었습니다. 임신 준비로 매일 병원을 다니며 바쁘다던 며느리는 병원이 아니라 다른 일로 바쁜 일상을 보내고 있었어요. 다름이 아니라 쇼핑을 하고 놀러 다니느라 말이죠. 아들이 출근하자마자 밖에 나가 카페에서 간단하게 아침을 먹은 며느리는 그 길로 곧장 아울렛으로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루 종일 쇼핑을 하고 돌아다니더군요. 매장 직원들과 엄청나게 친해 보이는 것이 하루 이틀 와본 것이 아닌 느낌이었어요. 두어 시간 만에 쇼핑백을 잔뜩 들고 기분 좋게 나오는 며느리의 그 모습을 보고 있자니 기가 막히고 코가 막혔습니다. 내 아들은 밥도 제대로 챙겨 먹지 못하고 하루 종일 일을 하고 있는 때에 일도 안 하는 며느리는 밖에서 한가롭게 커피나 마시고 쇼핑이나 다니고 있었으니 말입니다. 혼자 희희낙낙하는 며느리의 그 모습을 보니 아들은 이것도 모르고 그동안 혼자 그 고생을 하고 있었을 것에 가슴이 미어지는 듯 했죠. 하지만 며느리의 만행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쇼핑을 한 뒤 며느리는 누군가와 만나러 가는 듯 보였습니다. 공들여 화장을 고치고 사람을 기다리는 듯 했어요. 그리고 얼마 뒤 누군가가 제 며느리를 만나러 온 것을 보게 되었고 저는 제 며느리가 외도를 하고 있다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두 사람의 다정한 모습이나 행동이 예사 사이는 아니라는 게 확실해 보였습니다. 애초에 남자 형제 하나 없는 젊은 여자가 남편 없이 단둘이 만나는 남자가 애인이 아니면 누구겠냐는 말이었죠. 그 광경을 목격한 순간 저는 다리에서 힘이 풀려 주저앉고 말았고 저는 외간 남자의 차에 올라 떠나는 며느리를 도저히 쫓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겨우 하루 만에 며느리의 외도와 그간의 행적들을 알게 된 저는 당장이라도 아들에게 사실을 알리고 두 사람을 갈라놓고 싶었지만
그 상황이 너무 충격적이었던 탓에 저는 확실한 물증을 찾아야겠다는 생각뿐이었어요. 그 후로 저는 매일같이 며느리를 쫓아다녔고 매일 새로운 증거들을 찾게 되었습니다. 며느리와 내연남 두 사람이 숙박업소에 들어가고 다정히 데이트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피눈물이 나고 속이 갈갈이 찢기는 기분이었습니다. 심지어 그러는 동안 단 한 번도 병원에는 가지 않는 며느리를 보니 아들이 말한 시험관 시술이 진행되는지 의문이 들기 시작하더군요. 덕분에 저는 며느리가 그동안 임신을 핑계로 제 아들의 목을 조이고 있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알고 보니 며느리는 임신을 준비하고 시험관 시술을 준비하기는커녕 제 아들을 두고 외도를 하기 위해 열심히 피임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모르고 오매불망 손주 소식을 기다리고 아들 내외가 난임이라 마음 썼던 제가 한순간에 바보가 된 기분이었죠. 저야 한 달이 건너 천리라고 괘씸할 뿐이지만 그런 여자를 믿고 희생했던 제 아들 속은 어떨까 싶더군요. 자기 처가 바람이 난 줄도 모르고 처와 가족을 위해 그 고생을 하는 아들 생각에 저는 며느리를 가만히 두고 볼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다 늙어서 뭘 어떻게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어떻게든 며느리에게 복수를 해주고 싶었어요. 마음 같아서는 정말 두드려 패서 갈갈이 찢어놓고 싶었지만 내가 감옥에 들어가면 나야 괜찮아도 내가 없이 혼자가 될 아들 걱정에 차마 범죄를 저지를 수는 없겠다 생각했어요. 그래서 어떻게든 참아보려고 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그냥 둬서는 제가 편히 잠을 잘 수 없겠더군요. 이대로 이혼을 시키려 해도 순순히 이혼해줄 만한 며느리가 아니었기에 저는 아들을 위해 침착하고 신중하게 복수를 계획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증거들을 더 모았고 그렇게 모은 증거들을 들고서 아들의 집을 찾아가게 됐습니다. 홀로 내 아들의 집에서 내 아들이 벌어다 준 돈으로 호의호식하던 며느리를 만나기 위해서였죠. 혹시나 며느리가 싫어해서 내 아들 구박할까 싶어서 연락 없이 찾아가 본 적도 없던 아들의 집을 무작정 방문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저의 갑작스러운 방문에 며느리는 순식간에 똥 씹은 표정이 되더군요. 안으로 들어오라 소리도 안 하고 문간에서 왜 오셨냐 묻는 며느리를 밀치며 저는 당당한 발걸음으로 아들의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머니, 지금 뭐 하세요? 남편도 없는 시간에 갑자기 연락도 없이 오시는 게 맞아요? 너야말로 내가 내 아들 집에 들어가겠다는데 나를 가로막은 거냐? 네가 뭔데? 여기가 네 집이냐? 지금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기가 제 집이 아니면 누구 집인데요? 어머니가 사주신 집도 아니잖아요. 그래, 내가 사준 집은 아니지만 네 집도 아니잖니? 내 아들이 혼자 벌어서 사둔 집이잖니? 내 아들 집에 엄마인 내가 못 들어갈 일이라도 있냐? 어머니, 이제 와서 지금 지분 따지시는 거예요? 어머니 이런 분이셨어요? 오냐, 나 이런 사람이다. 너야말로 이런 애였는 줄 내가 이제 알았지 뭐니? 내가 민성이 없는 새 너를 왜 찾아왔는지 아직도 모르겠냐? 내 아들 구슬리는 걸로 봐서는 눈치 꽤나 빠른 줄 알았더니 내가 왜 왔는지는 모르겠나 보지?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뭐 제가 잘못한 거라도 있어서 이러시는 거예요? 저 어머니한테 뭐 잘못한 거 없는데요. 네가 그동안 내 아들 몰래 무슨 짓 하고 돌아다녔는지 내가 다 알아버렸는데 그래도 잘못한 게 없니? 그동안 임신 핑계로 내 아들 등에 빨대 꽂아 빨아먹고 그 돈으로 다른 놈이랑 바람 피고 다녔으면서도 당당한 거야? 전곡을 찌르는 제 말에 며느리는 당황하는 눈치였지만 며느리는 제 생각보다 대단한 여자였습니다. 제가 자기 잘못을 다 알고 왔다고 하는데도 당황한 낯빛을 금세 숨기더니 이내 당당하게 따져 묻더군요. 어머니, 무슨 증거는 있으셔서 그러세요? 그런 말 함부로 하시면 그거 명예훼손이에요. 고소당한다고요. 며느리는 제가 자기 뒷조사를 했을 거라고는 생각도 하지 못했는지
증거가 없을 거라 생각하며 당당하게 나왔습니다. 하지만 제게는 이미 차고 넘치는 증거들이 있었고 그 증거들로 이미 이혼 전문 변호사까지 알아본 상황이었죠. 변호사는 혹시 모를 일을 걱정하여 저더러 괜히 며느리를 만나거나 시비를 걸릴 일을 만들지 마라 당부했지만 며느리를 제대로 혼내주고 싶었던 저는 변호사의 조언을 무시하고 며느리를 찾아갈 수밖에 없었죠. 내가 설마 증거도 없이 여기까지 왔을까봐 걱정이라도 드는 거니? 왜? 내가 다 늙은 노인이라 물증 하나 없이 심증으로 찾아왔을까봐 걱정돼서 그래? 걱정 마라. 나 네가 생각하는 정도로 바보 아니다. 제게 증거가 있다는 소식에 며느리는 얼굴이 파래지더니 점점 흥분하는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이제라도 납작 엎드려서 잘못했다 빌어야 할 텐데도 자기 잘못을 다 알고 온 제게 되려 적반하장을 보이지 뭐예요. 그래서요? 어머니가 무슨 참견이세요? 제가 바람을 폈건 남편 밥을 안 챙겼건 그건 저희 부부 사이의 일이죠. 어머니가 다 큰 자식 일에 간섭할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어머니도 책임이 없지 않아요. 아세요? 결혼 초에 제가 시골 땅 팔아서 도와달란 말했죠? 그때 어머니 눈 하나 깜짝 안 하셨잖아요. 그때 그걸로 저희 도와주셨으면 저희가 여태 이런 좁아터진 낡은 아파트에서 살고 있었겠어요? 지금 집값이 얼마나 올랐는데 그때 샀으면 내 팔자가 이랬겠냐고요. 착한 거 하나 믿고 결혼했더니 마마보이도 아니고 집에 손 벌리기 싫다고 겨우 이딴 집에서 신혼 시작하게 만들고 자식 하나 있는 주제에 도와주기 싫어서 나 몰라라 하고 다 당신 모자가 만든 일이잖아. 며느리는 뭐가 그리 억울한지 악다구를 쓰고 자기 본색을 드러내며 모든 잘못을 시인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애는 나나 우리 아들에게 미안하지도 않은 듯 이 모든 행동의 원인이 결국 돈이었다는 건지 말도 안 되는 억지를 쓰며 자신의 추잡한 잘못을 저와 아들의 탓으로 돌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게 쌓였던 게 많은지 저를 희번뜩하니 노려보며 악에 받쳐 소리를 지르기를 멈추지 않았죠. 다 당신 때문이야. 늙으면 하루빨리 죽어주는 게 자식 위하는 길인 줄도 모르고 그저 목숨 붙어 있다고 자식 일에 엄한 참견하고 말이야. 당신이 일찍 죽어서 유산만 물려줬더라도 내가 남편한테 그 고생까지 바라지는 않았을 거야. 내가 뭐 많은 욕심이 있어서 그런 줄 알아? 그냥 적당히 남들 하는 것만큼 하고 살고 싶다는 건데 그게 뭐가 그리 어려워서 나만 못하고 살아? 내가 왜 매일 돈 걱정하면서 살아야 하냐고? 그런 와중에 애는 또 갖고 싶은 건지 자기 자식 거지 소리 들으면서 살게 하고 싶은가 되도 않는 욕심들을 부리고 있어? 아이고, 네가 이제서야 네 본색을 드러내는구나. 그래, 내가 그때 그 시골 땅 안 내줘서 내 아들을 그리 부려먹었어? 그럼 사지 멀쩡한 니년도 나가서 돈을 벌었어야지. 순진한 남자 하나 꼬셔서 호구 잡겠다고 이런 거 아니야? 네가 사람이니? 사람이야? 나도 자식 낳고 기른 어미지만 너를 낳고 미역국을 먹은 너희 어미가 참 불쌍하다. 그렇게 내가 미웠으면 진작 죽여버리고 재산 다 가져가 버리지 그랬니? 그럴 배짱은 또 없어서 뒤에서 호박씨나 까고 착한 내 아들만 구슬리고 살았던 모양이지? 그렇게 번 돈은 전부 네 주머니로 들어가고. 저는 일부러 며느리를 긁었습니다. 며느리가 흥분을 하고 정신을 못 차리게 만들어야 제 복수가 제대로 될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며느리가 악다구를 쓸 때까지 긁고 그런 며느리를 때리기까지 했습니다. 제게 몇 대 얻어맞은 며느리는 폭행을 당했다며 경찰을 불렀고 저는 이때다 싶어 며느리를 더 긁기 시작했죠. 나는 니년이 이런 인간일 줄 처음부터 알고 있었어. 그래봤자 네 주제에 감지덕지 해야지 싶어서 두고 봤더니 짚은 수도 모르고 감히 내 아들을 농락해? 내가 너를 그냥 두고 볼 줄 알아? 덕분에 잔뜩 화가 난 며느리는 결국 화를 참지 못하고 제 목을 조르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이 며느리의 신고를 받은 경찰들이 집으로 도착했고 저는 바닥에 누워 며느리에게 멱살이 잡힌 손을 꼭 붙들어 경찰들에게 그 광경을 그대로 보여줬습니다. 누가 봐도 그 상황은 제가 피해자일 수밖에 없었고 덕분에 체포되는 것은 제가 아니라 며느리였어요. 저와 며느리는 경찰서로 가서 각자 진술을 했지만 일부러 편하지 않게 때린 탓에 멍 하나 없는 며느리가 제게 맞았다고 진술하는 것은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의 외도 정황들은 확실했고 제가 며느리에게 목이 졸리고 있는 건 역시 경찰들이 직접 목격한 증거였습니다. 결국 며느리는 자신의 외도를 알게 된 시모를 살해하려 했던 살인미수 가해자가 됐고 저는 그런 며느리를 말리기 위해 정당방위를 행한 선의의 피해자가 되게 됐죠. 그것이 제가 바라던 저의 작은 복수였습니다. 물론 그 정도로 해서 며느리가 감옥에 가지 않을 것이라는 건 알고 있었지만 살인미수로 조사를 받게 하는 정도는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이 그 애에게 얼마나 큰 스트레스가 될 것이고 곧 있을 아들과 며느리의 이혼 소송에서 얼마나 좋은 먹이가 될 수 있을지는 제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당연한 사실이겠죠. 덕분에 며느리는 시모에 대한 살인미수로 재판을 받고 결국 집행유예를 받았고 아들과의 이혼 소송에서는 완전히 패소하게 됐습니다. 처음부터 며느리가 요구하던 재산 분할은 그동안의 행적 덕분에 받아들여지지 않게 됐고 불륜 증거가 파다한 덕분에 오히려 며느리가 위자료와 소송 비용을 부담해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며느리는 빈털터리로 이혼을 당하게 됐고 저는 저를 보며 여전히 씩씩거리는 며느리를 향해 마지막 한마디 경고를 날릴 수 있었죠. 당신들이 짜고 친 거 내가 모를 줄 알아? 내가 다 밝혀내서 둘 다 가만히 안 둘 거야. 항소해서 내 재산 다시 챙겨올 거라고. 아직 정신을 못 차렸나 본데 너 지금 집행유예야. 그 말은 또 일이 벌어지면 불리해지는 건 우리가 아니라 너라는 얘기지. 그러니 다음번에 감옥 가기 싫으면 우리 앞에 나타나지도 말고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아라. 너보다 2배는 더 나이 많은 나한테 그렇게 당한 걸 보면 니년 머리가 그리 좋지도 않은 것 같은데 말이다. 혹시 또 까불다가는 다음번에는 집행유예로 끝나지 않을 줄 알아. 그 상황까지 만든 것이 전부 그 아이의 책임이었으니 집행유예까지 받은 이상 그 애도 함부로 경고망동할 수는 없을 테니 협박은 잘 들어먹혔을 겁니다. 일이 끝나고 보니 내가 제대로 증거를 잡지 않았더라면 그 영악한 것이 우리 아들을 어떻게 더 괴롭혔을지 참 끔찍하더라고요. 덕분에 다행이라면 다행이라 말할 수밖에 없었죠. 자기 처의 잘못을 알게 된 아들은 충격에 큰 상처를 입었지만 다행히 제 뜻에 잘 따라줬고 지금은 상처를 딛고 일어서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도 그 일은 너무나 큰 충격이었기에 한동안 회복할 기간이 필요했죠. 그래도 저희에게는 아직 서로가 있기에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저는 지금도 제가 그런 일을 했다는 것이 쉽게 믿기지가 않습니다. 평생 남에게 협박 한 번 못했던 제가 일생일대의 복수를 했다니 말이에요. 평소에 저였다면 아무리 복수심이라 해도 하지 못했을 일을 해낸 것을 보면 어쩌면 우리 남편이 위에서 지켜보고 도와줬던 게 아닐까 싶은 생각도 하게 되네요. 그래서 더더욱 잘된 일이라 생각하며 저도 아들도 앞으로를 위해 살아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혹시나 비슷한 사정이 있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포기하지 말고 힘내시기를 당부드리며 제 이야기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